자, 안녕하세요. 언팩리포트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되게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 홍콩에서 자사운용 업계에 일하고 있는 이재충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제 홍콩에서까지 이제 오시게 되셨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여론들도 되게 많고 특히나 네. 이제 애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얘기들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고 있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가 이제 많이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니까요.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엄청난 하락과 엄청난 상승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롤러코스피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한데 박스피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다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까요? 지금 한 달간 겪고 있는 변동성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과거 10년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죠. 홍콩 투자자뿐만 아니라 특히 개인,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이 변동성을 잘 겪고 나면은 한번 새로운 다시 높아지는 증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원인부터 말씀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반도체 집중 현상이 너무 강했고요. 미국도 반도체 집중 현상이 강하죠. SOX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가 미국도 그런 현상이 강하긴 한데 한국은 전체 증시 대비 반도체 집중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훨씬.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속도로 많이 올랐다. 너무나 빠른 시간에. 많이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미 다른 동종업계, 미국 거랑 비교해서 아직 저평가가 돼 있다고 그렇죠.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다만 그 오른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조정을 겪어야 된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안 그래도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수급이 많이 받쳐주지 그렇죠. 않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개인, 그다음에 한국 기관, 그다음에 외국 기관 투자자 이 세 개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직접 투자, 그러니까 그 계속 롱 포지션을 갖고 가는 데보다 패시브 형태의 자금이 컸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패시브 형태의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그게 분기당 한 번씩 하든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인덱스 추종하는 그 비중에서 일정 종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꼭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때 가장 많이 줄인 것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 상승 때문에 너무 많이 비중이 높아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아마 이 변동성이 가장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변동성이 그렇다면은 좀 줄어들 계기들이 있을까요? 이미 이제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리밸런싱 거의 완성됐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주에 변동성이 가장 컸을 때 받은 리포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거기서 리밸런싱이 얼마큼 빠져야 되느냐 금액만큼에서도 그 수치에서 맞게 빠졌고요 지난주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가장 빠르게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5월 달이라고 치면 네. 그때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은 거의 마무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외국인들이 저희는 연기금 이제 세게 밀어주는 타입인데 연기금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죠. 계속 팔았는데 그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지분율까지 들어왔지만 새로운 수급을 넣기에는 또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보셔야 될 게 이제 수급이 다른 주체들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죠. 아무래도 연계금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한국에 너무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는 아직까지 부족하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한테서는 그 한국의 수급을 제공해주는 전체 폭 아니면 숫자가 작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제 아무래도 깊이가 낮은 증시잖아요. 미국이나 다른 홍콩 증시에 비해서 네. 그 수급 주체 지금까지 쭉 올려줬던 주체들이 한꺼번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런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전에 지금 실패를 했지만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분율이? 이제
신흥국 지수와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 신흥국 지수는 한국 비중이 25%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MSCI 네. 그 이머징 마켓 지수로 보고 있고 선진국 지수는 그 비중은 작긴 해요. 다만 이제 선진국 지수에 투자가 되고 있는 사이즈가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기관들 얘기하냐면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들 아니면 국부 펀드들 네. 특히 노르웨이에 굉장히 큰 국부 펀드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기관들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쪽의 국부 펀드가 한국의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일정 부분의 자금이 배정됐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투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더라도 이제 그 폭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 네. 그리고 이제 외환도 이제 그 다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거 같은 게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고요. 네. 우선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통합계좌, 외국인 통합계좌 오프닝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투자되는 ETF 상품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죠. 한국으로 투자하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아직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럼 ETF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투자 ETF 크게 두 개로 봤을 때 하나는 EWY, 네. 그렇죠. MSCI 코리아 ETF가 있고요. 다른 네. 하나는 MSCI 이머징 마켓 네네네. ETF가 있죠. 그 사이즈가 아마 EWY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조 정도 전체 자산구가 네. 그리고 MSCI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 더 크긴 하지만 한국 비중이 2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그건 사이즈가 미미하고요. 네. 세 개 ETF가 운영돼서 한국에 투자되는데 아시아 다른 지역에는 미국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는 ETF는 전 세계에 다 뚫려 있죠. 그쵸, 홍콩에도 그쵸, 있고 그쵸, 그쵸.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홍콩 투자자들한테 한국에 대한 채널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코스피 200 ETF를 출시했거든요. 콩콩이 드디어.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코스피 200과 연계된 다른 ETF를 또 출시하고요. 그래서 저희 운용사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론 홍콩의 다른 운용사도 움직일 수 있고 유럽의 운용사 가장 큰 아문디 아직까지 왜 안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미국에 이제 그러면 아이쉐어 그러니까 블랙락이랑 서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운용사들이 있죠. 네. 인베스코나 아니면 다른 JP모건이나 네. 그쪽에서 ETF를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증시가 더 커져가고 매력도가 더 커지면 그런 상품들이 나올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수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층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한 투자 주체에 따라서 그 투자 주체가 갑자기 확 빼거나 네. 확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게 없이 여러 더 넓은 투자층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보고 있죠. 한국 증시를 바라볼 조금 더 때. 탄탄해지겠네요, 기초가. 훨씬 탄탄해지죠. 그래도 이 투탑을 이 투탑의 비중이 낮아질 일이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는 걱정이에요. 보고 있지 않고요. 네. 한국 증시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아니면 조금 넓게 폭을 넓혀서 AI 밸류 체인, 전력기기라든가 MLCC라든가 네. 그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향후 자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네.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M7 쏠림 현상이 과거에 막 치고 올라갔을 때 네네. 전체 S&P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중국이나 이쪽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업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맞아요. 영업이익을 네. 뭐 이제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회사 우리가 그럼 채널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렇구나. 채널들은 계속 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증시가 반도체 이후에 밸류체인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섹터를 봤을 때 조선이나 방산 그 섹터 자체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투자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네.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없었던 것보다도.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 접근성을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접근성 보완하는 게 당연히 아까 선진국 지수로 포함되는 그 필수 조건 중에 하나고요. 아, 그럼 정부에서 어디 기업을 밀어주거나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상품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융이나 아니면 금감원이나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원화가
외국에서 역외에서 결제가 되는 것들 네. 24시간 거래 네. 그 뉴스도 한번 보셨죠. 그 노력 중에 일환 중에 하나라고 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화가 왜 저기 24시간 거래가 돼야 미국에서도 저 원활하게 원화를 결제한 다음에 한국에 투자하는 또 그렇죠. FX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될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원화가 해외에서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는 그것까지 또 확산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맞춘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원화가 사실 그렇게 어디다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투자를 받고 미국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원화를 조금 더 힘을 있게끔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뭐 밑골이든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방송에서 많이 나오면서 네. 지금이 바닥입니다. 막 이렇게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에다가 이제 또 이제 좀 모아가야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돈은 다 어깨나에 물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나 지금이라도 조금 더 해보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 지금부터 좀 사모아도 괜찮을 정도가 됐을까요, 시장이? 증시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주식의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에 가장 많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이 바닥이란 론은 굉장히 그 맞는 중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가 마지막이라고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네네네. ADR이 상승하면서 네.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알파벳 네네네. 실적 발표가 어제 밤이었으니까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올랐다가 오후장에 훅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국내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네.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매도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그럼 기관이 매도를 했다 해서 비중을 축소한다라고 해서 나온 뉴스도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이게 ETF LP들 있죠. 그러니까 그 마켓 메이킹 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과연 왜 거기서 1조 금액을 거기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게 상승장에서 매도가 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파악을 못하는 미스테리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LP가 거기서 매도를 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LP 창구에서 나온 걸로 이제 분석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또 올랐었잖아요. 네. 어제도 오후장까지 같이 올라지면서 올랐어야 네. 되고 오늘은 어젯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벳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른 거는 당연하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미 반등이 10%에서 15% 나와준 다음에 하락 완전히 멈췄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하루장 정도, 금요일장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조금 며칠 정도는 기다려서 그래도 거의 3억이 너무 괜찮은 타이밍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면은 우리 뭐 매수하기 시작해도 너무나 충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반도체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매수를 할 때 그렇죠. 당연히 모든 분들이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그 연결고리의 하나였던 알파벳 실적 네. 그리고 캐펙스 투자 네.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네. 나머지 테크 기업들 비슷한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매수 분할 매수 시점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악재로 혹시나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때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업황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당연히 다 들어가야 그쵸, 돼요. 그쵸. 바닥이라 모든 걸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남아 있는 문제가 유가 문제죠. 유가 중동에서 문제죠.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럼 유가가 또 다시 이상하게 올라가지고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리 인상이나 네. 아니면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잠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다시 다음번째 분할 매수를 기회를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이 제일 큰 게 금리인데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도 계속 금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도 보였고 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체력이 강해지는 건데 하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찬물을 부어버리면 또 문제니까 금리를 그렇죠. 못 올리다가 이제 올리는 건데 네.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앞으로 한 1%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그걸 버텨줄 만큼의 어떤 무언가들이 좀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증시 가장 악재는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 가장 그렇죠. 악재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 금리 인상은 우리 증시에 그다지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원화가 너무 약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간의 차이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원화가 상승세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떤 신호로 해외 투자자는 받아들이냐면 지금 저희 고점이었을 때 네. 한국 증시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외 투자자들 물어보면 네. 원화의 약세였어요. 계속 떨어질까봐. 근데 이게 그쵸. 금리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살짝 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그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원화도 바닥이고
증시도 바닥이야. 그렇게 되면 환율 상승 효과와 그다음 플러스로 증시의 상승 효과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해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 투자 입장에서는 원화까지 같이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최고의 투자 여건이죠. 오히려 그렇죠. 시장 내에서는 있는 자금보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들에게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증시에는 그렇죠. 좋게 반응을 하겠네요. 네. 빨리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IBM에 그냥 거래하는 고객사들이 소프트웨어 대신에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메모리를 확보해야 된다. 계속 디램 문제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IBM 자체가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 25%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조정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IBM에 대한 조정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알파벳이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잉여 현금이 이제 마이너스 돌아섰죠. 저번 분기까지는 계속 잉여 현금이 굉장히 그렇죠, 큰 그렇죠. 폭이었다가 좀 네. 축소됐긴 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캐펙스,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그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프론티어 AI, 그러니까 각 AI들 에이전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글 같은 게 제미나이, 그다음에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페이블. 네. 그 능력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한테는 네. 그리고 디램 업체한테는 그리고 전력 설비 업체한테는 지금 최적의 조건인 거죠. 최적의 조건이네요. 다만 테크 기업한테는 내가 나중에 이 분야 경쟁에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뒤처질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BM이 마이너스 25%까지 지금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도 AI 뭔가 만들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딱히 이제 IBM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이제 없거든요. IBM 같은 경우는 자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분야에서 네. 다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분야라든가 네.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 AI를 활용한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IBM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하락폭이 더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큰 미국 테크 기업들을 봤을 때 아까 저 엔트로피라든가 아니면 AI 에이전트를 움직이는 그쪽은 지금 현금에서 이제 향후 투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약간의 주춤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다만 이제 모든 설비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AI가 조금 진일보됐다라고 봤을 때 그쪽에서의 영업이익 네. 그러니까 나중에 AI를 통해서 판매해가지고 그것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영업 마진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네, 그렇죠. 차이가 뭐냐면 메모리 업체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데이터 사이언트한테 HBM을 공급할 때 하이닉스가 네.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는 큰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 아까 그 엄청난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그걸 계속 사들이고 아니면 부채를 발행해서 그걸 사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다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가격을 부르는 게 값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낼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서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마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성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IBM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현재는 AI 밸류 체인 그리고 테크 쪽의 그 전 세계 추세가 뭐냐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놔둬야죠. 그렇죠. 미국의 하드웨어, 한국의 하드웨어, 그리고 중국의 하드웨어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아직까지 거죠. 가격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증설해서 더 많이 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어갈 거고, 그 많은 현금은 어디다 쓰실까요? 나중에 이제 공장 증설도 또 쓰긴 하겠지만 네. 주주 환원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주들은 또 더 좋아서 더 사게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 미국 상무부에서 이번에 이 중국의 칩을 주네 안 주네 막 이런 얘기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H200 칩 중국 수출 출하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일부 물량이라고는 하기는 했지만 수출을 통제하는 걸로 인해서 중국 기술 자립에 발판을 주었다는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사실 중국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뭐 질이 좀 떨어지는데 좀 빨리빨리 오고 싼 뭐 가성비 네. 있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요즘에는 받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어떤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우선 미국과 중국은 아까 딱 떨어뜨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네. 칩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 허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판매한 처한테 가서 자기들이 회계감사라고 서류를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직접 그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서 이것들이 중국에 가지 않나, 아니면은 그 현장 검사도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우회 수출되지 않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칩은 굉장히 미미하다. 반대로 또 그럼 중국이 미국에서 줄 거는 히토리잖아요. 네, 그렇죠. 히토리가 미국으로 수출 그러면 서류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가 예전에 이제 미중 관계가 안 좋았을 전 단계보다 훨씬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것들을 서로 주고 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합의에 도달해가지고 서로 네. 뭘 해주기로 했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근데 패권 경쟁에 서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수요에서 절대 그것들을 따라잡지 못할 만큼 그 물량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창신 메모리 상장될 거고, 맞아요. 창신 메모리가 이제 증설을 통해서 D램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생산을 할 텐데 그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의 업체들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만은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미국 걸 못 받으니까 그쵸. 자기들이 기술력을 늘려서 올려올 거고요. 중국의 데이터 센터 건립되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키미 K3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또 그 얘기 했었죠. 키미 K3가 그렇게 성능이 좋아졌는데 얘네가 혹시나 우회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미 K3는 최초에 그게 되고 나서 지금 가입자들 가입을 중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연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연산 능력이라보다는 연산 능력 전체 총량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키미 K3가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커져가지고 우리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AI 에이전트 기업들 조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어떤 걸로 역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만큼 중국 내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 공급 물량이 중국 내에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D램이 뭐 미국에도 가기 바빠 죽겠는데 중국에 가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겠네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비싼 가격이니까 중국 거의 상품들을 먼저 사용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 그 정부에서는 물론 외국 상품보다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전체 데이터 센터 정부 주도에서 건립하는 데이터 센터에 2027년까지 80% 이상을 자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끌어올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중국에 가고 있긴 한데 그쪽에도 수요도 엄청나다라 보고 있는 거죠. 다만 더 큰 수요는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값으로 줄 거고 그럼 중국에는 키미 K3 뭐 요즘 성능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엔트로픽도 중국보다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 연산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칩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수요들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속도 면에서 뭐 중국도 속도전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자금력과 이 미국의 그 인프라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출발을 했어도 속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긴 하겠네요. 따라오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키미 K3 얘기가 나오지만 옛날 딥시크 때문에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제 계속해서 AI를 냈는데 야 이거 뭐야 뭐 오픈AI 그때는 이제 오픈AI가 최고일 때였기 때문에 야 이거 GPT 그냥 따라잡잖아 이거 완전 가성비고 너무 좋은데 라면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고 딥시크가 지금 중국 본토에 IPO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딥시크가 중국에 상장이 되고 AI 그러면 예전처럼 딥시크 때문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런 영향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능 그리고 어느 정도 칩 그러니까 저사양 칩을 소용해서 진짜 그런 고성능의 그 AI 구현 능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그 연산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구현한다 그러면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 때는 쇼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훅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챗GPT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해서 뭐 오픈 소스 방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키미 K3가 나왔을 때는 물론 그날 잠깐 증시가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올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과거 이제 경험상 그것들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중국 외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중국 내 반도체 산업 올라갈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안에 생태계끼리만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이 치고 올라가는 지금 이 순간 향후 1, 2년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때 이게 그러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을 영향을 미칠 것이냐 1, 2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HBM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좀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네. 분명히 부딪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패권 경쟁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뭐 크게 경쟁 상대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네.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가도 이제 손을 좀 놓고 HBM이라든지 이런 D램 쪽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갑자기 또 급성장을 할 수도 있게 그러나 되게 지금 되네요. 그거는 저희가 향후 이제 따라오는 속도를 봤을 때 이거는 1년, 2년 아니면 1.5년, 2.5년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근데 3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그런가요?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나서 그 엄청난 자금력으로 혹시나 기술력들까지 같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중국에 이제 굉장히 고학력 네. 그 천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중국의 박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그냥 이민 가버렸는데 요즘은 로컬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그 때려주는 자금력 그러면 두뇌와 인재와 자금력으로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5년, 10년 후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반도체 아니면 미국 AI 밸류체인이 저희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죠. 네. 그리고 한국 투자자 수익을 많이 봤고요. 네. 그게 4년 정도 됐다라고 보면 3년 정도. 네. 한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10개월에서 12개월 아직 1년에서 1.5년, 2년 더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갑자기 뛰쳐나가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할 필요가 있는데 네. 하는 것들도 어쨌든 거의 뭐 그래도 2, 3년 정도는 있어 봐야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기업 투자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굉장히 그 자체 내에서 좋기 때문에 네. 투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투자 반도체 입장에서. 경쟁 서로 입장에서는 향후 5년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선 중국 본토에 투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얘기하는 QFII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은 이제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는 자격이 있어서 그러면 공모 펀드들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긴 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ETF를 요즘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홍콩에 상장된 중국 투자 ETF들. 홍콩에 이 상장돼 있는 게 있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본토에 있는 중국 종목들 사는 ETF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 방향을 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선후강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선후강통. 예, 후강통, 선강통 막 네네네네. 해가지고 스타커넥트로,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거거든요.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한 것보다는 근데 그 폭을 되게 제한시켜 놨었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열려 있지 않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홍콩의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종목을 사니까 매수 매도형이 좀 비싸요. 스스로 가서 유통만 재미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너무나 유명한 종목들이 많긴 한데 네. 잘 아시는. 근데 아무래도 그 리서치라든가 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죠. 너무 제한적이죠.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말로 돼 있을 거고 네, 그걸 또 그쵸. 번역해서 찾거나 이런 작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홍콩에 상장된 ETF, 한국에 상장된 ETF들로 중국 포지션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중국 반도체 ETF들 네.
조금 더 중국도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이 창신 메모리 아까 말씀해주신 창신 메모리가 이제 127조라는 몸값을 얘기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달 규모가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를 추격하기에는 아무리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HBM을 양산하기까지는 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쵸. 네, 왜냐하면 중국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ASML 장비가 수출이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업체 그 AMSL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기 네. 위해서 하는 가장 최고가 장비들 그게 미국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죠. 바이든 행정부 때. 그래서 기술력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것까지 어떻게든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범용 D램에서는 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업체거든요. 네. D램에서는 그래서 증설을 통해서 많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먼저 일단은 자국에서 네. 발전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은 참 이게 어떤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되게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은 진짜 좀 있는 것 같기는 네. 하네요. 다른 데랑 경쟁하지 않고 네. 그냥 한 번에 밀어주니까. 그래서 본토 내에서는 아마 중국 내에서는 그게 굉장히 활발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쪽 테크갭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만 근데 왜 미국이 그럼 중국이 이걸 계속 제한하느냐? 미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이 패권 경쟁이 상업적 측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 보안 측면까지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혹시 3년 4년 전에 미국이 이제 SMIC 기업 제재를 하면서 네. 중국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중국의 AI가 중국 군사 그러니까 중국 인민군한테 가가지고 그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들 그게 한 3, 4년 전의 얘기거든요. 네. 맨 처음 그걸 시작하면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발전하면 그것들은 컴퓨팅 능력 그리고 그것들이 구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가장 신기술이 생기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국가 방산이죠. 차원에서 방산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 로봇계 현대로템에서 있었잖아요. 네네네. 1000대가 우리 군대에 납품이 되잖아요. 로봇도 지금 군대에 납품되는 게 빠른 것처럼 역으로 AI도 그 패권 경쟁이 다만 상업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 경쟁까지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철저히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절대 넘길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안 그러면 이제 뭐 3차 대전 난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게 이런 D램이나 뭐 SK 하이닉스 다 좋다고 하지만 이게 코스닥 기업들은 아예 수혜를 못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소부장도 중요한데 네. 이런 게 아예 그냥 거의 박살날 정도로 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정도까지 될 일인가 코스닥이 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은 사실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고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한국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분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탑 10. 그래서 삼성전기, 그 다음은 넘어가 현대차.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다. 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전혀 없죠. 그다지 많은 걸 알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코스닥을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 보고 있죠. 그러면 한국의 코스닥은 한국인 기관이라든가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받쳐주는 건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의 수급도 워낙에 빨리 달리는 말이 반도체니까 그렇죠.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몰려 있어서 이쪽의 수급이 조금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가 더 탄탄해지면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먼저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AI 밸류 체인으로 있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그 다른 LS 일렉트릭 네. 전자단기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올라주면 그 이후로 코스닥으로 관심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외 거의 투자자들도. 뭐 끝에 중에 끝이네요. 근데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서 창출된 그 이득으로 이게 전환되는 순환매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급등하는 것들이 대부분 코스닥에서만 나오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코스피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거기도 해가지고 네. 이거 코스닥
코스닥 사람들 되게 많이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코스닥에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코스피가 좋고 그렇죠. 너무나 코스피가 좋고 사실 코스닥에 갈 만큼의 돈이 될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나라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랑 같이 해서 펀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코스닥에도 막 투자하자가 됐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용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 그게 된다면 코스닥이 조금 더 띄울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코스닥 많이 빠졌지만 사실 많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별렇게 변화가 없어서 좀 코스닥이 좀 올라줘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거의 바뀐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굉장히 다 좋아지긴 했었죠. 네. 근데 지금 10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그 기업이 그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유니콘으로 대변되는 아니면 진짜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그쵸. 엔트로픽이라든가 네, 이런 맞아요. 기업들이 아직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계는 아무래도 그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던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시켜 그럼 다 의대 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나라에서 그런 의료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워낙 성형수술 잘하고 일반 수술들 모든 것들이 잘하긴 하는데 그쪽에 밀고 과학자들이나 뭐 공학 쪽은 거의 밀지를 않았어가지고 네. 공대는 항상 뒷전인 상황인 거죠. 천재들만 가는 학교가 그렇죠, 이렇게만 그렇죠.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만 이제 배출이 되고 그 배출된 인원들이 전부 다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돈 많이 주는데 당연히 그런 데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보편화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게 좀 약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화적인 측면도 크다고 맞아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를 너무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전닉스 성과급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일 못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필요했을 때 지금 고3, 고2라고 봤을 때 네.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에서 4년 교육을 거치고 투입이 된다 그러면 한 3년 4년이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원들도 성과급만 해도 엄청나가 돼버리면 이제 네. 그쪽으로도 많이 밀리지 않을까. 의사보다 더 많이 벌면 그렇죠. 네. 의사보다 많이 벌면. 의사들은 근데 퇴근 시간도 제대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로 또 인해서 과학자들이나 우리 공학 쪽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해 드린 건데 애플이 되게 특이한 이 발표를 좀 했습니다. 구글 대신에 알리바바 AI 모델을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갑자기 중국에 있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거 뭐지라는 얘기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AI를 쓰겠다? 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긴 한데 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다 진행되고 그걸 탑재하기까지는 제 생각엔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키미 K3 나왔을 때도 미국 이제 의회 쪽에서 중국의 AI를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AI 에이전트를 경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굉장히 빠르게 굳이 국회까지 의준을 거치지 않으면서 법을 통과할 필요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에 있는 AI의 그것들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가는 것들은 미국이 막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사용되려면 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국 내 데이터. 그렇게 되면 애플에서 알리바바 AI가 탑재된다. 그럼 미국에 있는 10만 명들이 그거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군부대 근처도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혹시나 그게 캡처되는 정보들이 어디에다 저장이 되냐면 중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죠. 미국 정부는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혹시 그거 바이트댄스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긴 하죠. 왜냐면 바이트댄스가 그 틱톡을 통해 가지고 미국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네. 그게 그럼 정보 데이터는 빠져나간다. 어디에 있느냐? 중국 데이터 센터에 있기 네.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네. 아니 애플이라고 하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 핸드폰 기업이고 이건 글로벌적이잖아요. 네. 근데도 중국 거를 하려고 했던 게 어느 정도
일단 전략이라고는 보기는 했지만 굳이 이런 전략을 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애플에 대한 위상도 예전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의 90%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좋아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공산 네. 그런 것까지 굉장히 강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어서 제가 이거는 뉴스를 읽어보긴 했었는데 네. 이게 크게 부각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행돼서 알리바바 주가 계속 오른다 이것까지는 아니었던 거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저도 크게 이슈가 이거 엄청 큰 뉴스인데요. 그냥 제목만 보면.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이슈가 안 됐던 게 좀 신기할 정도여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지 좀 더 찾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애플로서는 이거는 그냥 애플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같은 됩니다. 개념으로 애플이 중국산 D램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상무부나 허락을 받을 거로 로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미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미국 정부는 그거를 허용을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애플에서는 비용을 계속 절감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수익을 포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는 가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애플 폰이 지금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하나요? 예, 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250만 원 정도까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3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판매량이 감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250이면 남들 한 달 월급이거든요. 이거 남들 그렇죠, 가면. 그렇죠. 이게 또 비싸도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이게 디램 때문이라고는 얘기는 해도 네. 이미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핸드폰이 컴퓨터 가격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부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영업 마진이 좁을 수밖에 없죠. 다만 HBM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버리죠. 가격이 그쵸, 10% 그쵸. 20% 계속 올라도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잉여 현금이 조금씩 들어드는 거고 나중에 이게 뭐 4, 5년 돼가지고 됐을 때는 그것들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총을 이제 1위로 넘어가는 사실 격차 되게 컸거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거를 HBM 하나로 시총 1위를 탈환을 하게 되는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이제 한동안은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이 그렇게 되겠죠.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빠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변동성이 적고 천천히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저는 투자 전략으로서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성향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가지고 간다. 이런 건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가장 이상적인 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같이 가는 거. 가져가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은 디램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파운더리를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된다면은 갑자기 이제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가격을 이제 언제부터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곧 10% 인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10%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 때문에 그럼 그쪽 영업이익도 좋아질 거라서 그렇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사람들한테도 SK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근데 한 주당 가격이 이게 코인처럼 0. 몇 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액면 분할하면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저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곧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지금 이렇게 듭니다.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렇죠. ADR 네, 상장된 게 안정되고 그 다음에 ADR과 본주와의 괴리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그 변동성이 좀 주로 잦아들면 제 생각에는 액면 분할 다음 수순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좋은 그때 되면 약간 효과가 적긴 하겠네요. 네. 그죠? 지금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디램이나 뭐 우리 쪽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이 좀 있으면서 빅테크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순환매가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M7 기업들이나 이제 네. 이런 엔비디아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구글 투자를 주도해서 이제 기술주에다가 조금 더 돈을 현금에서 조금 빼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M7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이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요 기업들은 어떤지 또 요 기업들에만
투자할 수 있는 또 ETF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우선 미국 M7 기업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제 장기 투자 개념으로서 갖고 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그 가장 우선주의 그렇죠. 아직까지 계속 이어질 그럴 거라고 수밖에 보고 있기 없죠.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더 빠르게 움직일 거는 저는 한국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한국 있습니다. 반도체. 네, 그래서 거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S&P 500 투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투자 그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M7 쪽에 테크 쪽으로 모아 있는 그 나스닥 네.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운용사들이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운용 보수 싸고 네. 굳이 미국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서 한국에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코덱스 것도 있고 당연히 타이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한국에 투자하는 거의 차이. 세금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어차피 네, 세금은 그렇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네, 맞아요. 다만 괴리율에서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괴리 그 오차가 더 적다. 왜냐하면 같은 동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그러면 S&P 500이면 500기업이 다 있는데 ETF와 500개 기업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 저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시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리율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거래일이 달랐을 때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장이 휴장인데 한국에서 거래가 됐을 때 네. 그러면 한국에서 갑자기 뭐 좋은 뉴스 때문에 쭉 올랐는데 미국에 다음날 열어봤더니 그 뉴스가 반대로 나와가지고 안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괴리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미국에 조금 낮긴 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환차손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늘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네. 굳이 그럴 돈도 아니고 사실 개인 네. 투자자가 네. 그걸 신경 쓸 만한 돈도 아니고 그럴 만큼 엄청나게 하락하거나 엄청난 상승들이 결국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굳이 이렇게 두고. 신경 쓰지 그렇죠. 말아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그렇죠. 똑같이 생각을 그 말씀은 하시는군요. 당연히 맞는 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경 안 쓰고 적어도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손쉽죠. 내 그렇죠, 거래 그렇죠. 시간에 원화로 네, 원할 환전하지 때. 않고 그렇죠. 네. 그렇죠. 편하니까. 네. 역시 M7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이 나스닥 100 예를 들어 선택지가 있었을 때 나스닥 100에 전체 투자하는 ETF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M7에만 집중하는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어느 쪽에다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가 가장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더 종목이 많은 것들 저는 나스닥 1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M7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술적 다른 쪽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근데 단기 투자로 조금 수익이 더 빠르게 올라가려면 당연히 M7보다는 한국 반도체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M7보다는 좀 더 집중적인 뭔가 급상승을 노리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 쪽이 좀 더 상승폭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두 개 비슷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많이 오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 어떤 종목은 40%, 어떤 종목은 30%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지금 이득이죠. 아니면 나중에 상승폭이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그럼 AI가 고점이냐, 더 이상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란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알파벳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변동성이 사라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장기로 봤을 때 전고점을 뚫고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은행들이 코스피 11,000, 코스피 12,500까지 갈 것이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도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저기 이제 구독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렇죠.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금리가 계속 이제 유가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든 막았거든요. 네. 근데 CPI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또 괜찮대 이러니까 또 올라가고 막 이걸 반복이 되는데 저는 결국엔 터질 건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가 한만 원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0.25 정도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이 좀 많이 클까요?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그게 매파로 전환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나오는 CPI 데이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다른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유가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유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지금 전시 상황을 보면 거의
3월, 2월부터였으니까 거의 5개월째 네.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저는 저희가 이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네. 휴전이나 이런 얘기들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저희가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듯이 그렇죠. 그때 다시 유가가 90에 올라갔다가 다시 80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유가 상승률이 CPI에 전환된 것들이 직접적으로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쭉쭉 올라가서 12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 2달에서 3달 있다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죠. CPI로 데이터로 나타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계속 90까지 100까지 네,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80 내려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쭉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전쟁하면서 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중간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네. 제가 이 예전에 다른 분이랑 인터뷰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길래 이거 트럼프의 성향이라면 이거 통행료 받으려고 할 거다. 그 그렇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역시 트럼프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업가 마인드가 너무 뛰어난 트럼프여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좀 너무 좀 무섭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스펙타클을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기도 그렇죠. 했던 것 같은데 네. 코인 얘기가 없네요. 코인 얘기가 처음엔 코인으로 표를 얻었었는데 네. 코인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 가상자산 긍정적이거든요. 네.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사실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5천 넘어서면서 네. 사실 그때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가 네, 그렇죠. 다시 치고 올라간 게 6만 7천 정도였거든요. 지금에서 한 10% 정도 올라가서 6만 8천, 9천까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제 생각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만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 사실 보면 요즘 RWA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도 활성화돼 있고요. 그것들을 활용한 딱 두 가지 그 알트코인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중첩되는 통화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게 리플이어서 네. 실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그 블록체인, 솔라나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RW를 하는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개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플이 우리나라만 사랑한다고 해요. 사실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리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화 화폐로 계속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전 세계에 지금 다 작업을 해놓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넘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애매하죠. 등락폭은 리플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움직이겠죠. 네. 다만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 우선 비트코인이 빠르게 올라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트코인이 오를 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 3총사까지 리플은 포함돼야 된다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활용도나 이런 거에서 누가 먼저 빠르게 오를지는 사실 이더리움이라 보긴 하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점유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맞아. 지금 RW에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어서 토크나이제션을 하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 보긴 하는데 저도 한때 코인에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만큼 또 수익을 많이 보긴 했지만 아마도 저도 이더리움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정말 이익률이 엄청나고 이걸 또 그 56조라고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넘냐 했는데 89조 나와버리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셨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돈을 넣을 만큼 코스피가 정말 매력적인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아까 비밀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옴니버스 계좌 네네네. 외국인 통합 계좌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네.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거 얘기랑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장기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10년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주들이 올라주면서 그것들이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까지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제한들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접근성이 부족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개선돼야겠죠. 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만큼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손쉽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기적 세력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을 원하는 세력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다 그러면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AI 밸류 체인 그리고 그 상승을 폭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기관 자금들 그렇죠. 그리고 IBKR이 한국의 증권사랑 연 통합 계좌 거기서 조금 들어온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통합 계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 개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네, 없죠.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거나 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파생 쪽의 구조화 상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홍콩이나 미국에 있는 공모펀드 네. 거기 한국에 투자하는 거 들어간다거나 네. 안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네. 관심이 없으니까 작년까지만 그렇죠. 해도. 근데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한국의 증권사들이 해외 증권사한테 계좌 오프닝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외 증권사가 한국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서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 통합 계좌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걸 왜 통합 계좌라고 부르냐? 안 그러면 외국인 100명이 한국 증권사에 다 열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그냥 증권사 하나만 여니까 통합해서 열어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들어오겠다 해서 이게 외국인 통합 계좌란 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들은 첩보로는 네. 빠르면 이번 주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직 뉴스도 안 나간 겁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홍콩의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증권사랑 계좌 오픈이 완료가 돼서 이제 모든 고객들한테 계좌가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늦으면 다음 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아니 근데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아, 그 정도도 있었군요. 적어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 거고 와. 이거는 그중에 빠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와. 네. 그러면 이렇단 얘기는 우선 뭐 보도 자료가 뭐 그 증권사들이 다 내보내겠죠. 네. 그리고 나면 뭐 나중에 사이즈도 이제 좋은 뉴스니까 뭐 저기 한국 언론을 통해서 내보낼 거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증권사들한테 가서 유럽의 증권사들한테 가서 싱가포르의 증권사들에 가서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만 이제 먼저 뚫리면 이거 봐 설레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야, 홍콩이 그 증권사 열었는데 걔네가 한국에 들어가는 금액 이거만큼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증권사는 그걸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 받죠. 그렇죠. 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수익이 다시 창출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 수급 측면에서 조금은 탄탄한 증시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한국 개인 수급, 한국 기관 수급, 그 다음에 남은 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었죠. 네. 근데 이놈의 기관은 패시브 형태여서 리밸런싱 한다고 훅 받다가 호호호 빠져나가서 그렇죠. 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외국인 개인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 탄탄한 그렇다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간에 뷰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도 다르고 그리고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가장 장점은 한국인 개인 투자보다 공격적이지는 않으세요. 약간의 장기 투자 묻어놓는군요. 약간의 장기 투자를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리밸런싱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들이 자기가 리밸런싱 할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죠. 자기가 네. 원하지 않는 이상. 네. 네, 그렇게 좀 오래 있을 잔고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더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수급을 받쳐주는 거 미국이랑 비교해 볼 거예요. 미국은 개인 투자자,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과 사시잖아요. 네, 일본 개인 투자자 아시죠. 미국과 사시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 남은 다른 국가들의 한국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개인 투자자 수급을 받쳐주는 거 하나 축을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수급이 홍콩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너무 이게 없던 데이터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론 그 당시에 계좌가 열려서 오늘 같은 증시와 내일 같은 월요일날 다음 주에 네. 계속 이뤄진다 그러면 저는 사실 조 단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 단위까지요. 네. 물론 개인 한 명이 조 단위를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여러 투자자들이 명이지만. 모여서 그러면 이제 조 단위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지난주 막 한국 증시 가장 변동성이 컸을 때 미국에 있는 EWI가 이틀인가 3일 동안 3.1조가 들어왔다고 네. 와 우리 외국인 들어왔다고 굉장히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의 증권사를 통해서 조 단위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의 3.1조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랑 여기서 2조, 5조
충분히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례로 인해서 뭐 유럽이나 뭐 그렇죠. 사우디, 뭐 미국 이런 데서 더 활발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ETF에 들어오는 것들, ETF도 계속 어떤 운용사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일 거예요. 네. 저희가 발빨랐죠. 그렇게 되면 ETF에 들어오는 자금,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자금, 수급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것들이 되게 빨라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죠, 이 변동성에서는 네. 이 변동성에서 그러면 이 변동성을 좀 억제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그렇죠, 마련이 그렇죠. 돼야 되니까 네, 좋겠네요. 레버리지도 그만큼 포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에 이제 테슬라 3배, 2배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본주에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본주에 갖고 있는 수급 세력이 더 크니까. 네. 근데 한국은 개인들이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한 달 동안 그 수급의 주체여서 너무 작은 수급의 주체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주체들이 본주를 사준다 그러면 그 더 탄탄해지겠죠. 탄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버리지 묶고 가거든요, 그냥. 이게 야 어차피 여기 오르잖아, 우리 묶고 가야 되는 거야. 네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이 투자 성향이 정말 공격적이어가지고 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좀 고쳐지지 않는 한 레버리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그 투자자 성향을 고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수급을 탄탄히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렇죠. 그 수급을 탄탄히 하는 그렇죠. 통합 계좌가 지금 열리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럼 증권사들을 열심히 영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그 증권사들이 열심히 영업하는데 나중에 영업을 따와서 계좌를 막 개설할 거잖아요. 그럼 서류도 엄청 많이 6개월 걸렸다는 말씀이 제가 아시겠죠. 네. 그 규제를 조금만 완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증권사들이랑 얘기를 하신 다음에 어디가 불편하냐.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준다. 왜냐하면 현재 법령상에서 네, 그렇죠. 법령상에서 지난 이게 한국은 서로 규제를 계속 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지난 20-30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지 못하는 손봐야 될 규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 법령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 한번 손봐 주시면 그렇죠. 6개월 정책적인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지금 정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라면 저는 이게 다 아다리가 왜 이렇게 좀 맞지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정부라면 좀 더 속도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네. 이 수급을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도대체 그럼 누가 살 거냐.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누가 살 거냐 이건데 개인들은 이미 레버리지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사줄 거냐 리밸런싱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살 이 캐파가 안 나오는데 사는 데서는 네. 했는데 이제 여기 열어진다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 에이. 자, 그럼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고액 자산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패밀리 오피스나 아니면 조그만 자산운용사들. 한국에서 모든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그 커스터디를 통해서 열지는 않고 있거든요.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를 투자하는 조그만 자산운용사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글로벌 수탁은행에 열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트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원화로 3조 미만의 자산운용사들, 네네네. 3조 미만을 운용하고 있는 애들 거기도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죠. 네. 상당히 좋은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은 수급이 좋은 수급이죠. 질도 좋고 네. 밑에 이제 받쳐주는 장기의 이제 플랜이니까 네. 역시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는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뭐 메모리 반도체는 뭐 적어도 향후 한 2년 내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실 거라고 예상을 계속 하는 격차를 거죠. 넓혀나가고 네. 그 롱텀 그 장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뤄나갈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죠. 근데 곧 배당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그거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2년 이후에도 친구입니다. 그게 나쁜 주식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배당주로 엄청나게 조금씩 상생해줘가면서 영업이익을 고객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이 얼마 전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현대차일 텐데 현대차하고 현대차 우선주가 가격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배당을 똑같이 줘요. 그러면 하나는 배당을 2배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주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우선주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것도 한번 좀 인식해 두셔라.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선주 그러면은 그게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배당도 2배로 노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면요 커브드콜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차 5%까지도 주거든요. 찾아보시고 우선주 쪽으로 또 배당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0.25
0.25% 드디어 올렸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제가 진짜 올려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긴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하지 해외에다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었고 네. 보통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해외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너무 천천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제 금리 오르니까 부동산도 이제 떨어지고 긴축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해외자 입장에서 보면은 해외인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환차손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입장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원화 안정화시키는 데는 긍정적이고요. 네.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건드릴 수 없는 분야라서 그렇죠. 그렇죠. 현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해서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다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그 자금 조달 비용이나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현재 단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이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메인 수급이 외국인이 더 많고 연기금이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리밸런싱 하면 그 돈 어디 갔느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는 채권 쪽으로 가서 금리를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방어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한테는 좋은 거고요. 해외 자금들이 들어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가 올라가서 사실 부동산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까지는 최종 올려서 지금보다 한 1%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좀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금융으로서의 자산 이동이 좀 더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금리만 사실 이게 크게 상관없거든요. 사실 미국 금리는 따라가는 거지. 우리나라 금리가 가장 금리는 중요하죠. 크게 상관이 없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사람들이 가야 되냐? 아직은 그런 때 아니다. 계속 이제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안전자산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잠깐 무서워서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노려야 되고 떨어질수록 더 사야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가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좋다. 인제 시작하는 첫 단추를 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기 투자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무님께서 글로벌 ETF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ETF라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사실 그렇게 많은 어떤 소스로 제공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진짜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ETF 하지 다른 네. 사람들은 일단 막 매매 차익만을 노려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요즘에는 ETF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런 ETF 질문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1억 정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걸 노후가 이제 가져가면서 네. 10억이고 이렇게 뭐 불려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장기 투자가 되겠죠. 네. 장기 투자를 할 때 괜찮을 만한 ETF 섹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미국에 투자되는 ETF들 S&P 500 네. 장기 투자에서 특히 우상향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약간 공격적으로 변동성이 큰 데로 가면 그렇게 오래 기간 동안 못 버티실 그렇죠. 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국 반도체에 투자되는 ETF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은 이제 그 본주 위주로 움직이는 것들이 본주 위주로 한 배짜리로 그렇죠. 네. 한 배짜리로 가는 것들이 맞다라 보고 있고 만약에 일정 부분을 중국 반도체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10% 정도 아닌 그 미만 정도 중국 반도체 ETF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맞다라 보고 있고 또 만약에 코스피 200 움직임을 보고 조금은 쉽게 움직인다 그러면 코스피 200도 굉장히 좋은 지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반도체 상승 속도가 네. 이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큼 그 정도의 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으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오히려 저는 급등에 대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선 가장 급등을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불마켓을 원하고 있어요. 이 슬로우 불마켓은 뭐냐면 점차 우상향하는, 왜냐하면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그렇죠. 원래 중국 정부는 통제가 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슬로우 불마켓을 만드느냐? 신용융자 있죠. 네. 이제 어느 갑자기 중국 증시 훅 올라왔을 때 개인 투자 들어오면 신용융자가 확 늘어나거든요. 네. 그때 증권사들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제한시켜라. 아니면은 그리고 비율을 더 많이 더 강화해라. 그러니까 그 신용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신호를 그냥 증권사한테 지시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때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는 규제가 들어왔구나. 네. 딱 이제 아예 수급을 막아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융자, 왜냐하면 네.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에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슬로우 불마켓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 경제 맡겨두면 계속 치고 올라갈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견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앞뒤고 조금은 중국 정부가 그런 규제나 아니면 시장을 쿨다운 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그때가 조정 기회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막 치고 올라가 버리면 사실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쵸, 근데 그쵸. 정부가 알아서 조절해준 효과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은 들어가는. 한국도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용융자가 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같이 그렇죠. 올라갔을 네. 때 혹시나 그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게 좀 제한을 하라. 우리가 조심하자. 그런 신호만 됐었으면 혹시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상태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정부들이 그런 메시지는 보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신용자가 맨날 뉴스에서 신용자가 얼마다 네. 막 이렇게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 금리 올라간다는 기조들도 한국에서는 계속 내보냈고요. 네. 하지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번데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반도체가 만약에 슬로우 마켓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커브드 콜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중국 반도체 관련해서 커버드 콜 상품이 많이 존재하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 같이 이제 ETF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진보한 시장이라 보고 있고요. 미국 다음으로. 네. 왜냐하면 커버드 콜이나 이런 것도 원래 미국에서 나온 개념을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가져온 거고, 다른 것도 미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국 ETF 시장이 가장 진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ETF가 활성화되긴 하지만 지금 한국은 ETF 숫자가 거의 1000개에 다다르죠. 네, 엄청나요. 근데 홍콩은 지금 300개 정도거든요. 오, 생각보다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ETF 운용사는 한 거의 15개 정도 있나요? 네. 홍콩에서는 진짜 명실상부하게 활동하는 운용사는 8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TF 전체 금액은 한국 이제 거의 400조? 네. 그렇죠. 치다르고 있죠. 너무 3분의 1 수준인 120조 정도라고 보고 있었어요. 와, 생각보다 작군요. 그렇죠. 근데 홍콩 전체 증시는 훨씬 한국보다 크죠. 엄청 큰데 이게 120조가 맞나? 이러면은 일본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가 돼 버려 가지고 그렇죠. 좀 생각보다는 의외인 거. 다들 이제 본주로 해서 그냥 사셔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그만큼 ETF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 성향은 우리의 그 문화적인 성향도 좀 일부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ETF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섹터가 좋다 그러면 거기다 막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SK하이닉스 이거 짬짜면식으로 그냥 둘 다 들어있는 거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지금 15개 운용사가 경쟁적으로 상품들을 내기기 때문에 한 섹터가 좋으면 우선 15개 상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 나오다 보니까 또 그만큼 이제 못 받는 애들도 있는데 홍콩 운용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내놓은 상품을 굳이 따라하지 만들지 않는군요. 그렇죠.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이미 경쟁을 하려면 다른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케팅 비용을 더 늘려야 된다든가 피를 낮춰야 된다든가 그것보다는 더 다른 상품을 출시해가지고 더 좋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그 약간 문화적인 그 시장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도 내 나도 내 이게 되거든요.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일단 아니면 홍보는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내고 봐.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것도 있어라고 말 정도만 하면 되는 느낌이어서 ETF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이 중국이 슬로우 마켓이라면 이 커브드 콜이 있다면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본토에는 있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본토는 ETF 시장이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토의 개인 투자자 성향도
한국 개인 투자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IPO가 갑자기 본토에도 많이 상장돼가지고 훅 들어왔다가 이 30% 손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제 IPO가 홍콩으로 많이 상장되고 있는 거 들으셨죠? 네네네. 그것도 중국 정부에서 알짜배기만 홍콩 본토에 상장시키고 되게 좋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 덜 이제 중요한 기업들은 이제 홍콩 쪽으로 우회 상장이 되죠. 개인 투자자 보호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그 관리 감독 기관이 IPO를 승인했는데 이제 홍콩에 중국 본토에 상장했다가 갑자기 1000% 올랐는데 마이너스 500%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그걸 승인한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제가 뒷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중국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막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거기 그냥 뭐 인구수로 미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똑똑하고요. 생각보다 되게 약삭빠릅니다. 약간 중국이 약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좀 섞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되게 와 이게 좀 위에 어느 정도 일부겠지만 좀 더 상위층의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투자자 측면에서는 제가 한국 투자자와 다른 거는 고액자산가들은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이 이제 저기 증권사의 PB를 통해서 이제 맡기거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론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전문 투자자도 계시고요. 근데 중국의 고액 투자자들은 본토 쪽의 계열은 직접 투자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알고 있겠네 시장에 대한 상황.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0분을 제가 한 3달 전에 한국에 이제 기업들을 같이 방문했었거든요. 질문하는 정도가 너무 깊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질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칫하면 내도 없어지거든요. 자칫하면 내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 자기가 모르면 절대 관리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성향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와 중국 정말 대단한 나라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분들이 목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S&P 500이나 나스닥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한국 또는 중국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비율이 뭐 8대2 정도로 이제 미국이 컸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우리나라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6대4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반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안정적인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막 주주 환원을 많이 해라 배당 많이 줘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분리가세도 좀 해주고 막 하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크게 먹힐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뭐 첫 단추를 잘 꼈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진짜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아직 휴전 중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임팩트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화산이 휴화산이라고 해서 그걸 막 무서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 건데 외국인이 보기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대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있는 거죠. 15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배구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가장 외국의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 기업을 딴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이 기업이 여기를 이렇게 소유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한테 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이 기업의 수익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자기들이 명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거래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안 중에 상법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배구조 개선도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크게 대한민국 전체 증시가 이거를 통해서 가장 왜냐하면 그 상법 개정안이나 모든 그 규제를 없애는 것들이 아니면 바꾸는 것들이 전체 증시에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게다가 딱 한 종목 한 섹터라고만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가장 대기업 회사들에 대한 게 조금은 집중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외국 투자자들이 모르는 서로의 지배 구조가 많이 이제 일원화가 되고 명확하게 보여지니까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그렇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그게 더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당금을 높이는 저는 이걸로 기초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들 이렇게
그렇게 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가총액이 높은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알고 있고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정말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큰 기업들이네요. 상위 시총 뭐 12, 20위 안에 드는 그런 네, 쪽이긴 그렇죠. 하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건데 이 중복 상장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이게 네. 지배구조 계산에서는 외국은 없거든요. 그렇죠. 전혀 미국에는 그거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있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 개선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악한 것들은 가장 재밌는 종목이 SK 스퀘어예요.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ADR이 올라가는 거기 수혜를 받을 거고 다른 SK 맞아요. 올라간 다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SK 스퀘어가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버린 거죠. SK 스퀘어 존재에 대해서 그거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두 하고 번째로 SK 스퀘어를 또 알아버린 게 뭐냐면 알아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 비중 가져갈 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가져갔는데 비중이 가격이 너무 높아졌죠. 네. 근데 SK 스퀘어는 지금까지 편입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을 지금 알아버린 지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SK 스퀘어야. 근데 나는 이 종목을 더 담을 수 있어. 그게 SK 스퀘어가 된 거죠. 이게 또 중복 상장한 게 장점이 또 이 리밸런싱을 다른 기업에 해버리니까 이게 중복이 안 된다라고 체크가 돼버리는군요. 네. 아. 그 비중에서 나는 SK가 SK가 올라가는 수익을 다 똑같이 물론 1, 2%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얻으면서도 종목 비중에서는 다른 종목이니까. 네. 네.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신기한 그걸 노린 것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런 좀 이점도 있네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의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죠. 한국화되고 이걸 판거 그렇죠. 패치가 되고 있는 것 근데 같네요. 정부의 노력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 ETF 뭐 이런 배당 고배당 ETF 막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한때 네. 이 지배에서는 대구 배당도 이제 준대 뭐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이 좀 심하긴 했는데 요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제외하고 만약에 보는 ETF가 있나요? 우선은 ETF로 직접 접근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제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고 코스피 200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네. 근데 아마도 나중에 올라간다 그러면 고배당 종목 ETF들로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해도가 더 높아져야 될 거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그 아까 통합계좌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직 ETF가 편입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ETF를 살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긴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투자하는 개념에서 고배당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홍콩에서 한국을 저희가 따라하긴 했죠. 네. 커버드 콜 ETF 이제 항생 지수를 추종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커버드 콜 상품이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상품이고 지금 이 변동성이 컸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특히나 지금 이제 커브드 콜이 이제 변동성을 가져가면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받고 나는 손해도 그렇게 거의 그렇죠. 없고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몇 배로 뭐 받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긴 그래서 하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승 효과도 어느 정도 얻으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은 본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배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보고 있습니다. 코덱스나 타이거 커버드콜 되게 많죠. 네네네네. 아마 거의 선두주자 미국에서 만들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선두주자고 저희도 그걸 따라서 홍콩에다 만들었고요. 커브드 콜. 그러면 이제 커브드 콜이 많지는 않겠네요, 홍콩에는. 홍콩이 커버드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업인 글로벌 X 커버드콜 만드는 게 가장 시초고 그 다음에 다른 운용사들이 커버드콜은 너무 좋은 상품이니까 대표 지수를 통해서 커버드콜을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자금이 많이 유입된 거는 저희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왜냐면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1위거든요. 브랜딩 인지도가 1위라서 그쵸.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X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내거든요. 근데 홍콩에서는 또 이제 그거 따라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 거 만들려고 우리 거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1위의 그 맛이 있겠네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홍콩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기준을 노후가 되면 한 달에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돼.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근데 실제로 그게 진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300만 원 정도 나와야 그나마 이제 좀 살아. 라는 게 인식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ETF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배당이랑 성장이랑 동시에 가져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슈드라든가 미국의 뭐 JP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홍콩에도 그런 게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홍콩은 아까 말씀드렸듯 아직까지는 그렇게 ETF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상품도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배당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 고배당.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지역들이 아시아 지역을 포괄해가지고 나는 고배당 상품들이라든가 그건 그중에 삼성전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네. 종목 중 하나 배당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배당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은행주들 네.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 상품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고배당도 이제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은행주로 개별적으로 종목 들어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배당이 높은 은행주다. 그렇게 되면 은행주가 지금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하면서 금리도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성장이 조금 거기에다 배당주. 그래서 저는 은행주가 만약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라면 배당과 약간의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의 그쵸. 성장, 뭐 은행주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금융주들을 저도 요즘에 이제 포트폴리오 짜주면 금융주 좀 넣어주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금리가 계속해서 제 예상이 맞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미국가 그래도 격차를 줄여놔야 되기 때문에 줄여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줄여야지만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융 올릴 것이고 그게 부동산이나 이제 가계 대출이 좀 심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가지를 네.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슬로우볼 마켓이다. 그럼 오히려 금융주들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대 마진이 하거든요. 계속 좋아지는 형태로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그 시기는 더 길어질 거니까. 그렇죠. 길어질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금융주 오랫동안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네. 중금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느끼기 때문에 네. 금융주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슈드나 JPI 같이 이제 해외 상장 ETF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ETF라 이 배당 수익률 사실 ETF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일단 지금은 배당에 대한 거를 노리기보다는 일부만 가져가고 결국엔 반도체 맞습니다. 코스피가 맞습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M7 기업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M7을 묶은 ETF와 그다음에 이 탑2 네. 투탑에 대한 ETF가 두 개가 있다고 네. 한다면 과연 비율을 어느 정도나 가져가야 될 것인가?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좀 나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인데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해서 만약에 손실이 30%까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미국 비중을 좀 더 높이 가져가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손실이 30% 정도 고점에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실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추가 우상향할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조정이 올 거예요. 근데 요번 다음 조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건데 15%가 떨어졌을 때 안절부절하셔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갑자기 팔아버리는 못 버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미국 종목도 많이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 거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조금 걸로. 더 장기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네. 한국은 조금 더 오히려 저는 오히려 한국이 빨리 올라가는 단기성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중장기로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 그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들이 물론 접근성이 좋아야 저희가 그라운드가 똑같아지니까 네. 그 높이를 맞춰주니까 네. 거기랑 밸류에이션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 보면 그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고 FX나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혹시나 미국 증시까지는 비교할 수 있기는 않지만 네. 거기랑 약간 비슷한 수준까지의 밸류에이션 서로 단순 맞춰준다면. 비교해도 괜찮지 않을까. 와.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2008년 수준이잖아요. 네. 저기 금융 위기 수준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딴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S&P 500과 그다음에 나스닥 100 M7보다는 나스닥 100 대표 지수가 조금 나스닥 더 100이죠. 좀 더 괜찮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200 네. 또 추가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요?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중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대표 지수가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이미 이제 중국 상해 지수거든요. 그 중에 네. 50개 가장 탑만 모아놓은 건데 그게 네. 스타 50이라고 불러요. 스타 50. 한국말로는 과창판 지수. 네. 많이 들어보시죠, 과창판 지수.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이 되면 그 지수에 포함될 확률이 크죠. 다만 리밸런싱 때
왜냐면 8월 달에 상장한다고 그러면 9월 달에 리밸런스니까 좀 기간이 짧긴 해서 네. 12월 달에 음. 저 편입될 가능성이 큰데 그것도 괜찮은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 같은 경우에 그 과창판 지수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부분 용사들이 한국에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를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AI 밸류 체인.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게 코덱스 AI 밸류 체인 AI ETF가 밸류 있어요. 체인. 네. 그러면 그건 반도체 플러스 뒤에 전력기기 밸류 체인 업체들 모아놓은 거고요. 네. 미래 타이거가 갖고 있는 게 정확한 이름이 중국 반도체. 아 그냥 그건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돼 있죠.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 반도체 미래에셋이 만든 게 성과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중돼 있으니까 반도체가 그렇죠. 핫하니까. 근데 AI 밸류체는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상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과에서는 비슷비슷한데 오늘 한우는 갑자기 중국 미래께 3%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AI 밸류체는 2% 올랐고. 그렇다는 얘기는 분산되고 있군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건 역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중국 반도체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혹시나 잘못 고르면 와장창 깨지죠. 그렇죠. 지수가 3% 떨어질 정도 영향을 미칠 종목 비중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ETF로 접근한 게 낫다. 그래서 스타 50 지수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스타 가창판 50. 지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타이거 거, 네. 그 다음에 삼성의 AI 밸류체인 ETF, 네. 한국에 상장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와 여러분들 일단 지수라 그러면 여러분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답이거든요, 사실. 이게 답인데 S&P 500, 나스닥 100, 그다음에 그 코스피 200,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는 스타 50, 네. 그다음에 AI 밸류 체인,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또 그 타이거에 나오는 요 섹터 이 5가지 정도 여섯 개네요. 한 6-7개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어떻게 섞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 성향은 어디냐 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스스로가 나눠보시고 또 많은 정보들 원픽 리포트와 우리 푸디풀에서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왜냐면 저희도 한국 투자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통합 계좌도 계속 열리고 ETF 쪽에서 수급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손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리고 투자할 때도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전체 증시에 대한 저희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요. 같이 한번 모두 투자 성공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거 요즘에 얘기 나올 때 제가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10만 전자 때랑 똑같습니다. 10만 전자 때 이거 죽어요 뭐 10만 간다 안 간다 하다가 이제 멈췄다가 이제 돌아서 결국에는 훨씬 큰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